9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뉴스9에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옥자의 주연 배우인 안서현 양이 출연했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 이야기를 전하면서 봉 감독은 자신의 별명 봉태일을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런 그 수식어를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그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는 걸 자체도 약간 겸손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렇죠? 디테일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너무 겸손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안서현 양 초대를 구상하게 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정말 아카데미 감독상이나 작품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이미 준비하셨구나. 당시에 그래도 평론가를 불러서 이 수상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밋밋하죠. 너무 밋밋하다. 배우를 섭외하자. 근데 배우 지금 다 미국에 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봉준호 감독 영화에 나온 다른 배우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안서현 씨가 섭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섭외를 시도했더니 흔쾌히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다.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흔쾌히 그날 섭외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어제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안서현 씨가 그런 말을 해요. 헐리우드식 제작 방식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간 권리 그다음에 학습권 권리 제작진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거를 항상 배려하고 감안하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했거든요. 안서현 씨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안서현 씨도 굉장히 많은 걸 제작을 하면서 배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봉준호 감독 그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성공의 연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좌절과 실패가 있었고 초창기에 그 플란더스에게 만들어서 거의 망했다고 하죠. 그런 실패 과정들이 오늘의 봉준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또 많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꽤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를테면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본인을 키워왔던 어떤 자양분이 됐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오늘 아이템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런 아이템으로 어떻게 우리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한국적인 것을 좀 보편적인 감수성으로 표현하자 뭐 이런 식의 아이템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미래의 크리에이터가 오늘 꼭 KBS 뉴스9을 시청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뉴스9 중요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오늘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설계 방향을 이야기를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주체라든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그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검찰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그 법무부에서 공소장을 국회에 그 전문을 그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그 추 장관의 발언은 이건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켜보자. 그중에 하나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가 형사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 조금 어렵죠. 공소장 일본주의는. 일본이 뭐 나라 이름 일본이 아니라 하나의 본. 하나의 흐름 하나만 지적해야 된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범죄 혐의와 그 근거를 지적하는 것이지 거기에 수사적 표현이나 인용을 통해서 법원이 예단을 하는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거든요. 그 특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공소장 일본주의로 인해서 그 형사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 왜냐하면 공소장을 공개하게 되면 또 언론이 쓸 것이고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된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 관행을 꼭 고쳐나가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공소장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훈령에 넣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청와대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정치적 시비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지적과 비판을 많이 받아하고요. 왜 하필 청와대 수사와 관련된 것을 첫 케이스로 적용하느냐. 네.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판 감내하겠다. 예. 다만 이번에 안 지키고 다음번에 지키자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지킬 것이다. 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 앞으로 지켜보면 이게 얼마나 일관적일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또 그 기소와 관련해서 네. 한 군데가 기소하면은 다른 한 군데서 그 기소장이 온당한지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검찰 내부에서 네. 또 이런 발언도 해가지고 야 이거 참. 또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이죠. 네. 백원우 전 비서관, 네.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네. 변호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뭐 전에 적겠지만 그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추측과 네. 예단으로 번복된 뭐 검찰의 의견서에 불과하다. 정치 선언문이다. 예, 정치 선언문이다. 특히 정치 선언문이라고 말한 부분은 네.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은 특별히 정치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왜 넣느냐. 네. 이거는 범죄 혐의 사실과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자도 아닌데 굳이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이건 또 공소장 일본주의와도 어긋난다면서 아주 강도 높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병도 전 수석 그 변호인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3명 중에 1명이라도 유죄가 된다면은 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자기는 예측했다. 그 관측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뭐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재판에서 자신 있다라고 네. 아주 대놓고 말을 할 정도로 약간 지금 검찰과 네. 수사를 받은 당사자들이 격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간단하게 입장을 냈는데 물어보니까 그 공판에서 네. 검찰이 우리 검찰 측에서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짧게 뭐 입장을 냈더라고요. 전에 네. 저기 또 정경심 교수 표창장 건도 네. 뭐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어서 예. 소원 조사를 안 해도 네. 뭐 기소를 공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청문회 와중에 예. 소환 조사 없이 기소장을 냈다가 예. 그 자체가 법원에서 이제 예. 받아들이지 않게 됐죠. 네네.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양측 모두 법정에서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인 거죠. 네. 공판에서 피고와 예. 그다음에 검찰이 대등하게 논박을 하면서 네.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 네. 그게 가장 공정한 재판에 받을 권리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나인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속보가 준비돼 있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중국 상황 위주로 이제 보도를 할 예정인데 한 가지 중국을 먼저 보면 그 환자가 뭐 4만 명이 넘었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중국의 그렇습니다. 증가세요. 매일 예. 3천 명 이상씩 늘었는데 어제는 2천 명 선으로 줄었고요. 특히 이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은 확실히 안정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고 이를테면 의심 환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2만 8천 명 정도가 의심 환자였는데 이틀 새 2만 1천 명으로 줄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은 좀 호전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네. 있고 다만 국내에서는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나와서 네. 28번째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네네. 이 28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네. 감염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네. 그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최종 진단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이제 사이에 또. 예, 그러니까 잠복기가 예. 좀 더 길다는 거죠. 예, 원래 예. 잠복기가 14일인데 네. 이게 더 잠복 기간이 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잠복 기간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뭐 최대 24일간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도 나왔다고 하고요. 정말 이 보름만 들여다보면 된다. 이 정설이 깨졌네요. 이게 신종 코로나이다 보니까 정확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데이터를 네. 확인하는 와중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 증가 추이가 많이
꺾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젠 좀 수습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그 안심했다간 큰일 나겠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보도의 스탠스를 취하기 어려운 게 이 정도 되면 뭔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도 이게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서 참 자세를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봉준호 감독과 관련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의 관점이라든가 태도에 대한 걸 김석 기자가 보도할 예정인데 김석 기자의 예리한 분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준비하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스미싱과 해킹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개 거론한 뒤에 여야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주장은 정치 퇴행이자 구태 정치라고 방어에 나섰지만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 고발과 위증죄 처벌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교민과 가족들을 위한 전세기가 오늘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해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타이완 등 6개 국가에 대한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중국 본토의 홍콩과 마카오 지역도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확진 환자가 많은 싱가포르 지역에 대한 지정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이후 4명의 퇴원자가 나온 가운데 이르면 내일 추가 격리 해제 판정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4.15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확산 차단을 위해 국내외 포털 및 소셜미디어 업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정한나였습니다.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5분 당. 5당 명예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전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총선 인재 영입을 20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영입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는데요. 11일 19와 20호가 들어왔습니다. 19호로는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 20호로는 전국법관 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 이 핵융합이라는 것이 좀 알아듣기 힘들어서 직접 이 이전의 경력이었던 핵융합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핵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핵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좀 오해를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이고 굉장히 무거운 소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을 이끌고 반발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수소와 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수소 자동차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방향성에서 일치상통한 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갑자기 일맥상통한 죄송합니다. 일맥상통하는. 아니 뭐 사실은 국어는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신조
신조어가 왜 있어요? 신조어란 말이 왜 있어요? 네. 예. 일치상통한 아주 훌륭한 말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예. 네, 일맥상통하는 예. 그런 뜻이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재판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서 네. 관심을 받았고요.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로써 20명의 인재 영입이 끝났고 평균 연령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알려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평균 연령은 45.6세, 남성이 12명, 여성이 8명 영입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도 인재 영입을 발표했죠. 네, 니가면 나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이제 10번째 영입 인사로 페이스북 코리아의 박대성 대외정책 부사장, 그리고 인사이트 컴퍼니의 최고 컨텐츠 책임자인 김보람 씨, 네. 언론인 백현주 씨 등의 3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네. 박 부사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굉장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규제와 반시장 정책이 너무 많아서 청년 IT 기업가가 피기도 전에 시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미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아무래도 이제 호남을 베이스로 한 이 세 당의 합당 추진. 이제 뭐 거의 선언만 하면 된다. 네. 합의는 거의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조금 전 5시였습니다. 네. 묻고 트리플로 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남 기반 3당이 17일까지 예. 조건 없이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17일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을 넘어선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호남 지지 기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3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간의 공천권, 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네. 다만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의 거취는 당내 논의가 필요해서 아직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역할로 총선에서 준비할지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당 합당 이제 뭐 거의 임박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선을 긋는 모양새죠? 네, 애초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네.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에 개회되고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교섭단체 연설이 있는데 교섭단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뿐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3당이 합당되면 다시 교섭단체가 되는 건데 또 미래한국당 창당 여부가 이제 승인이 된다면은 창당이 승인된다면은 또 미래한국당도 20석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수당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이삿짐 센터에 맡기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사 갈 때 본인이 직접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삿짐 센터에 모든 걸 맡겨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선택을 모두 따라가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다만 새보수당의 유이동 책임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이야기한 보수 대통합의 3원칙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 보수로 나아갈 것, 새 집을 지을 것 네. 이것을 반드시 선택해달라. 그렇다면 어떠한 공천권이라든지 자신의 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신당 국민당. 네. 국민당 소식도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의 미래는 누굽니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학생들과 만났는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청소년 3명들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라든지 이러한 선거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또한 16세, 14세 등 더 폭넓게 열어두고 미래 세대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독일에서는 국가가 빚을 많이 지고 환경이 오염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세대 간 도둑질한다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참 잘하는데 숫자 세는 게 좀 많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3명이 아니라 7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7을 동그라미 치고 3명으로 읽었습니까 방금? 일치상통하지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7명을 만났습니다. 네. 아이고 3명하고 7명은 정말 천양지차죠. 네. 그 3명 만나서 얘기했다면 좀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당이 많으니까 말이죠. 네. 이번엔 또 정의당, 우리공화당 소식 만나보죠. 네, 정의당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전 대표 그리고 장애 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를 입당시켰습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는 당초 이제 당사자 정치를 하면서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이야기를 네.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시민단체고요. 네네. 그리고 장애 인권을 위해서 배복주 대표를 영입시켜서 정의당이 장애 인권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다 준비하셨나요? 네. 네. 그 크러쉬아님 유튜브에서 일맥 상통이 아니라 소맥 상통 어떨까요? 네. 그렇죠. 소맥으로 상통하는 시대. 네. 예. 우리 오창석 평론가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공화당 소식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공화당 소식 마지막으로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원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예.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지 종로에 우리공화당 후보를 내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누가 나가야 할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우리 공화당의 성지인 종로. 왜 성지일까? 정치 1번지라는 뜻으로 성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광화문 광장에서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네. 종로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지라고 부른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하여튼 쉽지 않은 싸움일 텐데. 이 정도면 사실은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조원진 대표가 당대표로서 다른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근데 이제 받아들일 수 본인 있을까요? 지역구를 지키는 것도 거기 또 유력하니까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참 우리 공화당 쉽지 않은 선택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고속도로 정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판교 분기점과 송파에서 서하남, 그리고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쪽은 판교 분기점과 시흥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에서 김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동탄에서 수원과 판교 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조남분기점과 금천 일대 차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에는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요. 횡성 휴게소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과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영화계는 배우 문성근, 명계남,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개혁위는 전했습니다. 어디 이명박 정부뿐인가? 박근혜 정권에서도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배우 명계남 씨도 출연 제한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어서 제가 빚을 내서 제작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를 아무도 무대에서 배우로 써주질 않으니까. 오스카 사관왕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창작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앞으로. 자신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바 없었다면서. 물론 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가 죄악이죠.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저보다는 이제 어렵게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연극이나 이제 소설 쪽에 이렇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이 그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상은 TBS 라디오에서 했던 말. I really like to thank Director Bong and I like everything about him. 봉준호 감독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의 모든 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투자자인 이미경 부회장도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는데 MBN 뉴스. CJ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 광해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하면서 진보 진영이 뭉쳤고 CJ 창업 투자가 투자한 영화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책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CJ가 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말하자 손 회장이 제작자 가운데 편향된 성향이 있어 정리했고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을 곱지 않게 봤기 때문에 애국 영화를 만들고 특정 코미디 프로그램을 폐지해 관계를 개선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진룡 씨가 폭로했던 바.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1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우 잘 아는 사실이라고 못 박는데. 조원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바로 손경식 회장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해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후 조원동은 피고인에게 CJ 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강요미수 공소사실 부분도 전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훌륭한가?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정권이 영화를 지배하고 억압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김용민 라이브에서 했던 말.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아주 보장되고 있고요. 네. DJ 정부 이후에 그것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것이 영화의 그 결을 굉장히 높이고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이 봉준호입니다. 1999년 10월 KBS와 MBC 보도. 김대중 대통령은 굴뚝 없는 기간 산업, 문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문화 정책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 앞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정부는 문화계를 적극 지원하되 결코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론. 지원은 하되 간섭을 안 해야 영화 산업이 산다. 누구처럼 지원은 끊고 간섭을 하면 영화 산업은 망한다. 세상이 어려워져 너무나 답답해지네. 아직 껍데기를 벗지 못한 전나비처럼 어찌저찌러운 건 모두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온 세상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 가리지 좀 마. 제발 영원히 감출 순 없어. 음악을 치고 제 아무리 뿜을 내어도 벚꽃
천나비처럼 거추장스러운 건 모두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온 세상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 가리지 좀 마 제발 영원히 감출 순 없어. 네,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함께 하신 노래는 윤도현의 가리지 좀 마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웃사이더. 자, 김대근님, 항상 재미있는 답을 보내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정답 외톨이야, 왜 오답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김대근님 그 정답은 저희가 오답이냐 정답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웃기느냐 웃기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웃기면 딩동댕, 웃기지 않으면 땡. 자,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블라디미르 푸틴. 네. 재미도. 네. 자, 9079번 쓰시는 분 정답은 아웃사이더. 맞히셨어요. 2650번 쓰시는 분 아싸입니다. 요즘은 아웃사이더 하면 아싸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유주환님 정답 아우사이다. 아우사이다. 예. 네. 재미는 네. 김필중님 정답 I am your father. 네.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자, 그리고 6990번 쓰시는 분 아웃사이더. 이따금 정치는 인사이더가 배격되고 아웃사이더가 등판해야 스릴이 있고 세상이 바뀐다. 이거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네. 멋져요. 오늘 6990님 네, 장원입니다. 이은학님 아웃사이더 항상 꽝 있나 라고 하셨고요. 5533번 쓰시는 분 아웃사이더. 딱 절아서 찔려서 보냅니다. 아싸는 인싸가 될 수 없어. 네. 자, 마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상 받으실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 캐스터, 우리말로 하면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의 속내. 자, 이제 총선이 이 2달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면은 이제 2달도 안 남은 셈이 되는 거고요. 예, 어이구 참 선거 분위기가 무럭무럭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분위기가 뜨는 듯 마는 듯 하네요. 네. 공천 갈등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좀 여당은 조용한 셈이죠? 역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당으로는 모르겠고 민주당 역대 공천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네. 이번엔 정말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죠. 근데 아직 뭐 지금은 예선 단계고 실제로 낙천자가 나오고 공천자가
이제 가려지는 그 시점에 가서 또 시끄러울 수 있을지. 근데 또 일단은 경선에 오르는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다른 당으로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용하다면은 본선 국면에 이를 때도 큰 파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겠네요. 일단 이해찬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1년 전에 룰을 발표를 했고요. 그 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지역도 생각보다 좀 최소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갈았으면 좋겠다라는 유권자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룰대로 하는 거니까 그 룰에 대해서 반발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경선을 치르고 나면 사실 성적표 받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라 반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너무 조용한 것은 사실 선거 흥행엔 도움이 안 돼서 네. 갑론을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아쉽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공천 갈등의 변수였던 정봉주 전 의원, 당의 부적격 판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죠. 네. 참 뭐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좀 성급하게 출마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네. 일단 1심 판결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제기했던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것도 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라 판사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네. 게다가 그냥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다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고 성추행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판사가 판단을 한 부분을 가지고 네. 정봉주 의원은 난 그렇게 됐으니 뭐 충분히 출마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예. 이것이 뭐 이제 당내 지지자 그룹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박수를 받았고 네. 그런데 이제 중도층에서 네. 반발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봉주 전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제3의 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3의 길 뭐라고 보세요? 저 일단 기자회견에서는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소위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밖에 나오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 정론관 기자회견장이 그렇습니다. 아닌 그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쫓아나와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죠. 예,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더 사실은 속 깊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제3의 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건 이제 저희가 돌이켜 보면 지난번 총선 때는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를 당하고 사실은 제가 뭐 이제 내부자에서 잘 알고 있는데 네. 컷오프 당하는 첫날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정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발표하는 데까지 일주일 넘게 좀 시간이 걸렸었던 건데 예. 전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일단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함으로써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웠고 그것으로 좀 이번 총선에서는 뭐 마포 지역에서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정봉주 의원도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지지자 그룹 네. 사실 다당제로 가면 네. 각 당이 코어 핵심 그룹들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주장할 수 있죠. 네. 나를 너희들이 자르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것으로 상처받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라는 일종의 선문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될 차례인데 네. 예, 뭐라고 답변을 할지 도저히 짐작이 안 되네요. 지금 원래 이제 나섰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금태섭 의원이 그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마를 했던 거 아닙니까? 반대표라 함은 그 공수처법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 네. 당론에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여당은 강제 당론으로 찬성표 던져라.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들에게 이렇게 시달했는데 유일하게 혼자만 기권표를 던졌어요. 예. 끝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조홍천 의원도 의견은 의견이고 당론을 따르는 것은 당론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 좀 반한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정확히는 뭐 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직접 갔던 기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질문이 어렵고 여기서 내 질문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답변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정봉주 의원이 말을 던지고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지 양쪽의 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금태섭 의원 공천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정도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의 당원으로 본인들을 밝힌 분들이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갑 권리당원 502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서명 용지를 받아서 금태섭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를 하는 시위를 벌였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워낙 시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사실은 당원이거든요.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전 그래서 이 502명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주장들이 펼쳐지고 그것에 대해서 당이 해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알 텐데요. 정말 권리당원의 500명은 사실 한 지역구에서 작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럼요. 그런 숫자를 모아서 이야기를 전체 했다면 몇 분의 1 이 정도 될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20% 정도가 되는 숫자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역구마다의 권리당원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당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혹은 설명을 내놓을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공천 진통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된 겁니까? 그럼요. 아직 공천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홍준표, 김태호, 이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최고위원 이분들은 경상남도에 나오겠다 이라고 있는 것이고 당 지도부는 서울에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홍준표, 김태호 당 지도부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걷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당 지도부는 그렇게 나온다면은 낙천할 수밖에 없다. 컷오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컷오프가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에 험지에 출마라고 말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판세를 놓고 보면 서울에서 강남 서초 정도를 제외하면 어디에 나가도 되게 어려운 것이 또 현실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동대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다 좋은 틀이 있긴 하지만 민병두 의원이 의원들 중에서도 지역구 관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데 가서 붙기에는 그럼 본인 이제 대선 주자인데 급이 그런 데 가서 어떤 초선 재선 이런 의원들하고 붙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리고 먼 외에 나가보면 아는데요. 국회의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떤 차이라고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태호, 홍준표 두 분의 입장에서는 원내로 들어가는 것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하죠.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정말 절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티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에서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만 험지 출마를 강요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거든요. 자, 어떻게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최고위원, 당 지도부가 계속 압박 가한다면은 험지로 나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태호 전 의원은 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가진 사이즈나 다음번의 행보를 고려하면 무소속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공천을 안 준다고 한다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가 어떻게 195원이 당인데 입당한 지 1년도 안 되는 저런 당대표가 당을 망치는 것을 볼 수 없다. 내가 꼭 살아서 돌아올 테니 잠시 탈당하는 마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입장을 내놨죠. 험지에 출마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웃어서 죄송한데 양산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산을? 창원과 양산이 험지라고
글쎄요, 자유한국당에게 혐지. 예. 혐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양산이 물론 19대, 20대 이제 처음으로 가불로 나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그 김영삼의 3당 통합 이후로는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는 험지 중 험지죠. 네. 지난번 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영수 의원이 1010만 거 끝에 아주 가까스로 예. 네. 뭐 제가 기억으로는 500표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표차로 이긴 곳이긴 하지만 험지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네네네. 여기에 요번에 이제 서영수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김두관 의원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여기로 옮길 생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 김두관 의원이 왜 경상도로 돌아갔을까요? 당지도부의 요청 때문에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요. 예, 네. 뭐 대권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네. 그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큰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해왔던 정치적 이력에 비해서는 이제 선수가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에서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경남에서 한번 붙어서 경남에 다시 맹주로 등극하기를 기대했을 텐데요. 네. 홍준표 의원이 이 상태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하여튼 당이랑 싸우는 모습 자체가 본인의 대권 가도에도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네. 김두관 의원과 붙는다고 하면 여기도 하나의 대선 전초전이 되는 거죠. 네. 둘 중에 이긴 한 사람만 대선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김두관 대 홍준표 대결 구도가 만약에 네. 정말 현실화된다면은 전직 경남지사끼리의 또 대격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로의 전직 총리들, 현직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대권 주자를 꿈꾸는 두 사람의 대결만큼 사람들이 흥미를 끌게 될 것이고요. 네. 혼자 밀양에서 당선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는 크지만 네. 이렇게 한번 붙는 게 그림 훨씬 좋죠.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도 여기서 만약 홍준표 전 지사를 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대권 주자 반열에 한숨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걸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두 사람의 격돌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두관 의원 이번에 뭐 경남에서 당선이 된다 한들 그래도 4년 임기는 채워야 되겠죠. 중간에 또 대선이 있다고 갑자기 또 국회의원직 던지고 대권에 뛰어들면은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2012년 국회의원은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 전에 던지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경선을 치르고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던지는 것이 무리는 아니거든요. 경남지사 때는 사실은 그 본인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도 사퇴를 했던 것이 배수진을 친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 지역에 있는 이제 민족의 인사들로부터는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일인 건데요. 네. 어떻게 해서 만든 민주 경남지사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사표를 던지냐고. 근데 뭐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그 뒷얘기인 거고 지금 당장은 둘 간의 대결 자체가 언론의 관심을 끌 것을 생각해 보면 홍준표 대표의 그런 요번 한 수 움직인 것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이러고 있는데 꼭 서울 강북권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로서는 명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기조를 확정했는데 주도권 싸움을 벌이나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일단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 보조금은 15일에 지급이 되는데 15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그 전날인 14일에 지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깨졌기 때문에 17명의 의원으로 뭐 그것은 액수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선거 지원금이 앞으로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 규모가 100억이 넘는 규모라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인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빨리 일단 통합을 해놓고 나머지 일은 뒤에 가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동영 대표라든지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조차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모이고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당은 호남에서 별 존재의 그 의미가 없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 호남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대 이 통합 3당 양강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3당을 국민당에 같이 하게 해달라라는 저는 사인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뭐 사이가 나쁘건 좋건 어쨌든 양쪽 다 3%를 넘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네네네. 예, 흩어져서 싸우는 것보다는 붙어서 호남은 호남에게 넘겨주고 대신 수도권과 이런 쪽을 국민당이 챙겨가는 형태로 해서 시너지를 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도로 국민의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뭐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긴 일단 반대를 세게 해놔야 네.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지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그런 행보는 앞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네. 발언으로 보이네요. 야, 정말 정치인은 뭐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의 그 사고의 범위가 아니네요. 뭐 예. 다른 분은 모르고 박지원은 일단 안 된다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시면 그 반대로 해석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정적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상수거든요. 네, 예. 그래요. 3당이 통합의 속도를 내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 뭐 이런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3당이 만약에 합당하게 된다면. 합당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인 50여억 원을 3분의 1씩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과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비율이 크거든요. 근데 그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창당이 승인이 된다면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그러면 또 그 50억을 4분의 1씩 나누는 건가요? 20명을 넘겨서 승인을 받는다면 4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 회계는 달리해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이. 미래한국당도 어쨌거나 선거하려면 선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넘겨서 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구가 253석인데 거기 쓸 돈이 더 많지 사실 그 비례대표만을 위해서 4분의 1씩 가져가면은 그렇다고 미래한국당이 받는 국고 보조금을 자유한국당에 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정당 예산 사유가 될 그렇죠.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요. 근데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취지 자체는 반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민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판단은 세심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10%의 지지율로 10석을 가져올 수 있다면 까짓 거 하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복잡한 일인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셈법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의 속내를 끝으로 오늘 2월 11일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